2025년 10월에 대한민국 뉴스에 상당히 주목받은 뉴스는 캄보디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KBS에서 고독사에 관한 연속 시리즈를 첫 편을 제가 봤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하는 그 방향입니다. 그런데 지금 손을 이야기한다 하는데 갑자기 캄보디아 지금 온갖 사기, 금융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고 그다음 고독사하고 손하고는 무슨 관계일까? 이건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그래서 그 중간 다리를 한 서너 개 놓아서 겉으로는 연결 안 된 사건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그래서 손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한 번도 주목하지 않는 우리 몸의 일부죠. 자, 손에 대해서 크게 제가 세 가지를 먼저 관점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손은 우리 몸에서 움직임의 자유를 획득한 거의 유일한 기관입니다. 자, 두 번째 손은 특징이 뭐냐 하면 손은 가만 놔둘 수가 없어요. 할 수는 있죠. 조금만 지나면 답답해요. 여러분 손의 본질을 알고 싶으면 딱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을 본인이 손가락이나 손을 딱 어디 딱 한번 올려놔놓고 요걸 몇 분 동안 내가 손을 움직이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걸 한번 해보세요. 오마이 사이언스. 이거야말로 놀라운 실험입니다. 궁극적인 거는 완전히 색다른 관점으로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관점으로 그것이 오히려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으로 우리 인체의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질문해 봐야 돼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손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손, 너 왜 가만히 있기 그렇게 어려워? 왜 그럴까요? 미리 이야기할게요. 스마트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강의는 모든 타켓이 스마트폰에 관한 이야기고 그걸 뒤집으면 스마트폰에 잃어버린 촉각을 손을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단계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문호입니다. 스타디언 채널은 제가 1년에 걸쳐서 한 4-5번 출연을 했습니다. 주로 브레인 쪽하고 브레인을 한 2-3번 출연했고 최근에는 물리학, 어떤 물리학이 원자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입자 물리학까지 쭉 어떤 게 지금 스타디언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업로딩하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손에 관한 겁니다. 브레인이나 이쪽 꽤 많은 걸 해봤지만은 손을 조금 들여다보는 거는 아마 본격적으로 처음일 수가 있습니다. 손이란 무엇인가? 그 계기가 된 거는 상상스퀘어라는 출판사에서 낸 그 쓰는 인간이라는 책이 아마 올초. 자, 오늘 날짜는 2025년 10월 27일입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유튜브 이렇게 보면 날짜가 잘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2025년 10월 27일자 녹화를 한 겁니다. 자, 이 날짜가 중요합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뒷부분에 2025년 10월에 대한민국 뉴스에 상당히 주목받은 뉴스는 캄보디아 이야기입니다. 아마 올 연말에 10대 뉴스에 들어갈 겁니다. 아마. 그리고 또 KBS에서 지난주부터인가요? 고독사에 관한 연속 시리즈를 첫 편을 제가 봤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하는 그 방향입니다. 그쪽으로 하는 거. 그런데 지금 손을 이야기한다 하는데 갑자기 캄보디아 지금 온갖 사기, 금융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고 그다음 고독사하고 손하고는 무슨 관계일까? 이건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그래서 그 중간 다리를 한 서너 개 놓아서 겉으로는 연결 안 된 사건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그래서 손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손으로 들어가는 거는 우리 손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한 번도 주목하지 않는 우리 몸의 일부죠. 자, 손에 대해서 크게 제가 세 가지를 먼저 관점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손은 우리 몸에서 자유를 획득한 움직임의 자유를 획득한 거의 유일한 기관입니다. 오직 움직임의 자유를 획득한 우리 몸의 부분은 딱 두 가지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첫 번째 손, 두 번째 혀. 그렇지. 우리 인간은 뭐죠? 말과 행동을 하죠. 말은 혀를 중심으로 한 구강, 그 다음에 후두부 이렇게 되어 있죠. 이쪽이 이제 말을 담당하죠. 손이라고 지금부터 이야기할 때는 이 팔도 함께 들어갑니다. 팔하고 손,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손가락 5개. 자, 다시 돌아서 우리 인체에서 자유를 획득한 무슨 자유? 운동의 자유를 획득한 두 기관이 있다. 손과 혀. 당신은 발이 자유롭지 않느냐고. 예, 맞습니다. 걸어가고, 축구 차고, 축구하고, 태권도 옆차기 하고. 그럼 발이 자유롭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발이 자유로운 게 우리가 깨어있는 순간 몇 %일까요? 걸어갈 때 자유롭긴 하죠. 근데 걸어가는 방향은 한 방향이잖아요. 손의 방향은 한 방향인가요? 자, 보여줄까요? 어텐션. 손의 방향 보니까 팔부터 돌려보세요. 물론 태권도 고단자들은 팔을
다리를 이렇게 할 수는 있죠. 자, 그 다음에 다리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뻗어차기, 옆차기 할 수 있죠. 다리는 아무리 해도 우리가 걸어가는 게 90%잖아요. 걸어가는 거의 각도의 자유도는 대략 한 30도 정도밖에 안 돼요. 자, 팔은 보여줄까요? 앞에 180도, 뒤로. 자, 오이, 뭐야? 이거 저 초등학교 때 곤봉체조 했습니다. 누구나 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운동회 하는지 모르겠는데 중고등학교 때까지 운동회를 하잖아요. 기억이 나요. 곤봉을 갖고 그 마스게임이라고 하는데 모두 다 했어요. 이렇게 곤봉을 갖고 아직 제가 거의 한 50년, 60년 된 이 몸 동작이 그대로 있어요. 곤봉을 갖고 이렇게 돌렸던 기억 나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자, 발을 한번 이렇게 꼬아보세요. 되는가? 넘어지지. 발은 자유도가 손의 자유도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몸뚱아리를 지지해야 되죠. 안 그러면 앉거나 눕는 현상. 우리가 서 있다는 거는 두 다리로 몸뚱이를 지지하고 있는 거죠. 다리는 90% 역할이 걷거나 몸을 지지하는 역할이죠. 그거는 기계적, 물리적 역할이죠. 그런 의미에서 완벽한 자유도를 얻은 인체기관은 손, 팔을 동반한 손, 또 그리고 혀는 이걸 최근에 저 영상을 봤는데 그 혀가 움직이는 과정을 MRI로 찍은 거 보면 말 그대로 졌답니다. 와, 딴딴따단 뚜루루 오하 혀의 움직임은 손의 움직임에 버금갈처럼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손의 움직임하고 혀의 움직임의 그 무한한 자유도가 만들어낸, 다시 말해서 말과 행동은 특징이 조금 다릅니다. 말은 내 기억 속에서 먼저 단어를 알아야죠. 문장을 머릿속에서 만들어야죠. 소위 말해서 상징적 그 기억들, 상징화된 기억들을 내가 인출하는 과정이 우리가 말하기죠. 그러니까 내면에 우리 브레인이 먼저 기억한 어휘 사전, 이걸 렉시콘이라 그래요. 워드 렉시콘. 수많은 단어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걸 순차적으로 발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혀의 자유도는 미리 무엇인가 기억화된 정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행술수술이죠. 술 취하면 행술수술. 정신이 분열되면 의미 있는 말 거의 못하죠. 그걸 행술수술이요. 단어는 발음을 하되 단어와 단어 사이의 맥락, 즉 문장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혀의 이 놀라운 자유도도 근본적인 제한이 있다는 걸 간파하셨죠. 우리 발음이란 거. 목소리가 나가는 모든 것들은 미리 기억된 정보를 발음할 뿐입니다. 자, 그러면 그걸 연장해서 우리 손도 그러면 미리 기억된 무엇을 인출하는 과정이냐. 이러면 몇 퍽 도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 그래. 우리 근육이 무슨 기억을 하더라. 뭐 일부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면밀한 생각이 있어요. 손의 자유도는 혀의 자유도, 다시 말해 언어의 자유도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을 갖고 있습니다. 손의 자유들은 물론 우리가 기억된 형태의 손의 움직임 있죠. 그게 뭐죠? 태권도, 피아노 치는 거, 기타 치는 거, 운전하는 거, 대부분 습관화된 운동 출력이 손을 통해서 인출하는 거죠. 그런데 자, 그게 진정 기억이었다면 언제든지 기억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불러올 수 있어야 되죠.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내 손의 위치가 3초 전에 어떻게 됐는가 한번 기억을 떠올려보세요. 안 되죠. 근데 되는 경우는 뭐냐면 오랫동안 숙달했던 피아노를 치거나 운전을 했거나를 떠올려보면 어느 정도 떠오르죠. 시각을 동반하면 그 콘을 돌 때 내가 핸들을 이렇게 돌렸는거나 이렇게 돌렸으니까 이 손의 움직임을 기억할 수 있죠. 그렇게 정리화된 거 내놓고는 사실은 손의 움직임은 대부분 기억되지 않습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그게 뭘 의미하느냐면 손은 동작이 대부분이 미리 설정된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걸 습관적 동작이라 해요. 그거 제해놓고 압도적으로 많은 거는 자유로운 말 그대로 어떤 기획에도 기반하지 않는 적응성, 그 순간에 만들어내는 거. 놀랍죠? 이거야말로 완전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완전한 자유를 갖고 있는 우리 신체 기관은 구체적으로 손가락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손의 움직임, 이걸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손은 특징이 뭐냐 하면 손은 가만 놔둘 수가 없어요. 할 수는 있죠. 근데 조금만 지나면 답답해요. 여러분, 손의 본질을 알고 싶으면 딱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을 본인이 손가락이나 손을 딱 어디 딱 한번 올려놔 놓고 요걸 몇 분 동안 내가 손을 움직이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걸 한번 해보세요. 오마이 사이언스. 이거야말로 놀라운 실험입니다. 저는 이런 걸 핵심적인 브레인과학 학습이라고 봅니다. 브레인을 무슨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이론을 알고 논문을 많이 읽고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궁극적인 거는 완전히 색다른 관점으로,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관점으로, 그것이 오히려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으로 우리 인체의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질문해 봐야 돼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손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손, 너 왜 가만히 있기 그렇게 어려워? 이 질문입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손바닥을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 한 10분 있어 보세요. 그리고 반대로 손등을 이렇게 갖고 한 10분 있어 보세요. 차이를 금방 알 겁니다. 이렇게는 10분 아니라 잘하면 뭐 어금니 깨물고 집중하면 한 30분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는 2배 이상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생리적으로 금방 설명이 돼요. 바로 땀샘이 손바닥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그 바깥에 나가고 물에 약간 땀나는 손을 갖고 바람 부는데 이렇게 있어 보세요. 1분 내로 시원해지고 5분 지나면 추워요. 못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손등에도 물론 있는데 압도적으로 손바닥에 땀샘이 많습니다. 이 땀은 거의 순수한 물에 가깝습니다. 그걸 에포크린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체온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장실에 손 씻고 물기 묻은 손으로 조금만 이렇게 움직여보세요. 시원함을 금방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놓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생리학적으로.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손은 왜 감아두기 어려운가? 그것은 손의 본질을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은 원래 가만히 있으면 손으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손이 가만히 있는 손은 아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변형시키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손은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는 손이 있어요. 절에 가면 불상의 석가모니의 손, 비로자나불의 손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요. 석가모니의 손은 항마 촉진을 해서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또 스님들 가부좌 할 때는 이렇게 해서 1시간석, 하루에 많게는 뭐 10번석, 10시간석 이렇게 하는 수행을 해요, 스님들이. 이때 손은 10시간 동안 하루 종일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손이라는 이 동작 관점에서 손을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손은 가만히 있기 어렵다. 그런데 특수한 몇 가지 상황에서는 손을 가만히 있는 것이 뭐하고 관계되냐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수행의 손의 고정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뒤집으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손을 가만히 두기가 지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은 항상 수작을 거는 거예요. 요즘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단어를 자꾸, 우리는 수작을 건다. 그런 말 해요. 여러 가지 다층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수작을 건다는 게. 예.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럼 두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을 보는 첫 번째 관점은 손은 진정코 자유를 획득한 우리 몸의 기관이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손은 본질적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기관이다. 여기 어느 쪽으로 연결되느냐 하면 손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는 당연하지. 손은 뭘 일을 해야 되니까네. 도구를 조작하고 뭘 해야 되니까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보다 손은 감각 관점에서 손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촉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촉각은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의 촉각은 간단히 4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그 작동하는 양식에 따라서 rapid adaptation, slow adaptation. rapid adaptation은 빨리 적응하는, 빨리 반응하는 손 촉각입니다. 빨리 반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경을 써보세요. 저는 안경을 안 쓰는데 안경을 쓰는 사람들 아마 아실 겁니다. 안경을 첫 낄 때 내가 이 손을 잡고 이렇게 꼈다는 걸 알아요. 물론 손뿐만 아니라 여기도 촉각 센서가 있죠. 다 이런 데 다 있어요. 그 피부에 있어요. 그러면 딱 서는 중 하는데 그럼 안경을 쓰고 하루 종일 10시간 있잖아요. 자기 전에 안경을 벗기 전까지는 내가 안경을 썼다는 거는 특별히 의식해야만 알잖아요. 근데 안경을 벗을 때는 또 알잖아요. 여기 바로 rapid adaptation. 그 촉각의 rapid adaptation, slow adaptation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slow adaptation은 어떤 거냐 하면, 자, 의자에 앉았어요. 지금 제가 의자에 앉아서 제가 강의를 해요. 의자에 앉았으면 내가 히프가 이렇게 눌리는 거 있죠. 엉덩이 근육에 있는 이런 촉각 센서들이 있답니다. 밀도는 낮지만 있습니다. 다 온몸에. 그러면 야들은 내가 앉아 있다는 거는 의식 안 해도 구체적으로 내가 집중 안 해도 항상 알잖아요. 항상 안다는 게 슬로우 어댑테이션, 느린 적응하는 이 센서는 항상 작동을 해요. 자, 내가 기대에 있다 합시다. 이렇게 어깨 기대, 등에 있는 촉각 센서가 있다 합시다. 이렇게 기대에 있으면 물론 근육도 당기고 여러 가지 있는데 피부 관점에 보면 내가 기대에 있다는 걸 의식하지 않아도 항상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경을 쓰고 있으면 여러분 안경을 쓰고 있다는 걸 항상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서 rapid adaptation, 빠른 적응하는 촉각은 두 가지입니다. 그거는 메이스너 커플러스, 그 다음에 파치니안 커플러스. 일단 이탈리아 저쪽에 과학자들 이름입니다. 촉각을 연구했다. 요거는 메이스너 촉각은 대략
한 10Hz 오다. 파치니 촉각은 거의 한 10배, 심지어 한 400Hz까지 컵을 합니다. 자, 그때 여기서 핵심 질문은 뭐냐 하면 헬츠, 주파수가 나오잖아? 근데 왜 촉각이 주파수가 나올까요? 오마이 사이언스. 촉각 센서를 교과서에 보시면 반드시 그 메이슨의 촉각하고 파치니안 촉각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메이슨의 촉각은 10Hz에서 60Hz, 파치니안 촉각은 60에서 400Hz까지 대략 커버한다고 교과서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채찍하시면 다 나와요. 근데 이 주파수라는 게 뭡니까? 이거 되게 황당한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촉각을 이렇게 보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이렇게 뭐 북이나 막 진동하는 북, 그 다음 기타 줄에 내가 손을 대면 기타 줄이나 북의 막이 움직이니까 그 진동수가 있을 거라고 이래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그래도 있죠. 근데 그 의미가 아니고 가만히 이렇게 있어도 촉각이 있다는 소리. 가만히 있으면 촉각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눌레지는 그랬어요. 눌레질 때 하는 거는 또 다른 촉각이요. 그런데 주파수가 나오는 촉각은 반드시 내가 쓰다듬어요. 가장 중요한 건 손은 쓰다듬는다는 거예요. 오마이센스. 바로 주파수가 나오는 촉각은 쓰다듬는 거하고 링크해 있다는 거. 쓰다듬는 게 뭐였어요? 손이 움직인다는 거야. 손가락 끝이 바로 어떤 물체의 표면을 따라서 움직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움직이는데 왜 주파수가 나오느냐? 예. 그 비밀은 바로 지문입니다. 지문이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톰한 이렇게 돋보기를 확대해 보면 다 알잖아요. 지문 이렇게 찍어 보시면 알죠. 선으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선과 선 사이 간격이 얼마냐 하면 대략 0.3mm 정도입니다. 그럼 0.3mm 정도의 선상의 세포들이 쫙 촉각센 세포들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0.3mm 지나면 또 하나의 이런 선이 나와요. 지문의 선이. 그럼 0.3mm를 갖고 표면을 1초에 2cm 움직였을 때, 혹은 금방 하죠. 1초에 2cm 움직이면 적당하죠. 1초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대부분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머리 촉 할 때, 이렇게. 그럼 자, 보세요. 내 지금 이 옷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러면 1초에 20cm 움직였죠. 근데 악수를 하는 과정은 골프채를 잡거나, 전 골프 안 합니다. 골프를 잡거나 탁구채를 잡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살짝 움직이겠죠. 자, 이런 탁구나, 골프채를 잡았을 때 힘을 줄 거 아닙니까? 무거우니까네. 힘을 줬을 때 약간 설립이 생기죠. 살짝, 아주 밀리미터 정도로 보면 착착 움직이겠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가락이 이 어떤 표면을 초당 한 1, 2cm, 한 2cm 움직이는 경우하고, 그거는 대부분, 어떤 큰 그릇을 잡았을 때, 어떤 물건을 잡았을 때 그 정도 오다로 움직인다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스쳐 지나갈 때, 옷을 스쳐 지나갈 때, 이거는 초당 한 20cm까지 움직일 수 있죠. 바로 이 두 경우가 주파수로 바꾸면, 주파수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자, 2cm per second, 초당 2cm 움직이는 거, 나누기, 그 지문의 간격이 얼마를 했어요? 0.3mm, 넓은 경우는 0.5mm, 0.3mm, 이런 오다입니다. 0.3mm 오다니까 나눠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한 10에서 20 숫자 나올 수도 있고, 1초에 한 2cm 움직일 때는 10Hz에서 60Hz 주파수가 나와버립니다. 왜냐하면 속도 나누기 거리니까요. 차원을 한번 따져보세요. 네, 주파수가 나옵니다. 속도에 세커, 초가 나오잖아요. 주파수는 초분의 1이니까 금방 나옵니다. 네, 거리는 분모 분자 약분돼 버리고 나면 바로 주파수가 그냥 나와버립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자, 그래서 이 촉각이 관여하는 주파수는 대략 10에서 60Hz, 요걸 느린 촉각이라 그래요. 두 번째, 60에서 400Hz의 촉각은 스쳐 지나갈 때. 자, 그러면 요 10에서 40Hz의 촉각을 관여하는 걸, 요거 두 개 다 래피드 어댑테이션인데, 요 촉각을 메이슨의 촉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1초에 2cm 올리고 20Hz 주파수, 그러면, 그런 걸 하면, 자, 컵을 집었을 때 컵에 이슬이 맺혔다. 미끌미끌 하죠? 그러면 축 하면 그 0.1초 사이에 한 2, 3cm 착 내려갈 수 있죠?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컵 깨죠. 그런 경험 있죠. 미끌해갖고 저 코카콜라 병 터뜨려 본 적 있죠. 그런 거. 예를 들면 사람 보면 한두 분 있어요. 그때 대부분 그러나 그런 경험을 한두 번 하면 우리가 알아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 우유 같은 컵을 냉장고에서 꺼내갖고 미끌미끌 딱 잡았을 때 휙 넘어가죠. 이걸 슬립이라고 불러요. 휙 넘어갈 때, 휙 빠질 때 우리는 즉각 0.1초 정도 지나면 100ms 정도 내에서 다시 힘을 줍니다. 가장 빠를 때는 거의 한 20ms. 그걸 딱 잡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여기 컵이 있습니다. 우유가 가득 든 컵이 있어요. 바깥에 물기가 있어갖고 미끌미끌해요. 자, 그거가 정확한 예입니다. 그럴 때 축 하고 내려갈 때 이걸 주파수로 바꾸면, 예,
요거는 주파수 바꾸면 거의 한 50Hz 이런 오다춤입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다시 힘을 준답니다. 그러면 내가 촉각으로 감각했죠. 그 다음에 다시 힘을 줬죠. 이게 촉각이 가장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냐면 예측하고 촉각으로 예측하고 바로 운동 출력을 20배를 색한다. 이런 짧은 오더로 다시 보정, 교정한 힘을 더 줘라는 명령이 순간적으로 놀아서 탁 해갖고 컵을 안 깨는 겁니다. 이제 왜 촉각에서 메이슨의 소체하고 파치니안 소체에서 주파수라는 단위가 나오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촉각의 가장 본질적인 팩터입니다. 왜냐하면 촉각은 그러니까 촉각은 왜 이제 손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가를 이해하실 겁니다. 손은 바로 어떤 물체의 표면을 쓰다듬거나 머리를 쓰다듬는다는 말이 바로 움직임을 동반하잖아요. 움직임을 동반하면 그 속도하고 거리를 나누면 주파수가 나와요. 그래서 그 주파수가 10Hz에서 60Hz까지를 커버하는 조금 주파수가 낮은 이걸 커버하는 요 촉각 센서를 메이슨의 커플러스. 그 다음 그보다 좀 큰 주파수를 하는 60에서 400Hz까지를 커버하는 촉각을 파치니안 커플러스. 근데 이제 메이슨은 손가락 끝 해갖고 요 전체를 하는 그 촉각을 받아들이는 면적이 적습니다. 그 말은 더 세밀하다는 거예요. 근데 파치니안 소체는 히프나 이런 데처럼 이렇게 앉으면 상당히 넓은 영역에서 그런 센싱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상황 툭 하고 자 보세요. 이렇습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스쳐지려 하는 상황이 있고 어떤 무례한 사람이 툭 건드리고 하는 상황이 있죠. 툭 건드리고 하는 상황은 이만큼 많은 수용장이 형성되고 이건 파치니안 소체의 그 압력 진동입니다. 메이슨의 소체는 손가락 끝으로 살짝 건드렸을 때 그 진동입니다. 자, 두 개 다 진동이에요. 그래서 주파수가 관여합니다. 그 주파수의 기원은 지문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지문에 있는 바로 메이슨의 소체가 바로 뭘 하냐면 저는 뭐 잘 모르는데 그 골프 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클릭감이 있다. 들어보셨어요? 클릭감, 나도 몰라요. 이거는. 클릭감이 있다는 건 뭐냐면 손에 딱 잡힌다. 손에 딱 해서 안 미끄러진다. 이걸 클릭감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걸 관장해주는 게 메이슨의 소체. 그 다음에 뭐가 툭 하고 불이 치였을 때 우리가 촉각을 느끼는 거는 파치니안 소체. 간단히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요게 두 개 다 주파수가 관여하는 소체. 그러니까 반드시 내 손이 어떤 물체의 표면으로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그래서 이게 뭘 말하느냐. 손의 세 번째 중요한 사항이 손의 감각은 본질적으로 움직임에서 생성된다. 그거 그렇게 힘줘서 이해할 만한 내용이야? 그러면 손의 촉각 말고 다른 거 한번 볼까? 한번 보세요. 시각. 자, 시각도 눈동자 굴리지. 움직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엄밀히 보면 움직이는 하되, 어떤 방향을 강해서 움직이지만은 이 동공, 요걸 안 벗어나잖아요. 됐죠? 청각을 예를 들까요? 청각은 이 안에 달팽이가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이쪽에 뼈 속에 이렇게 달팽이가 들어있어요. 그럼 그 속에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 눈동자도 요 뼈 속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손가락은 어디 있어요? 어디 고정되어 있어요? 어디 고정되어 있어요? 마음대로 3차원 공간을 마음대로 종횡무진 달리잖아요. 근데 이게 감각이 있냐? 있죠. 요거 있는 손가락 끝에 손바닥에 이 무수한 감각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눈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눈도 물론 움직여요. 사가딕 운동이라서 눈도 빨리 움직여요. 움직이되 요 속에 고정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달팽이관은 실제로 미케니컬하게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유모세포가 세포 레벨에서 조금 움찔해요. 움찔하다는 말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3차원 공간에서 어떤 물체의 표면이나 빈 허공을 이렇게 싹 움직이는 감각은 촉각이 유일하다. 오마이 사이언스.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각이나 후각이나 청각 이런 거하고 근본적으로 촉각이 다른 이유는 촉각은 움직이는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을 고정시키고 가만히 있기 지극히 어렵다는 거. 오직 수십 년 명상 수행하는 사람도 어려울 정도로 손을 가만히 두기가 어렵다는 거. 그것만 깨달아도 우리가 손을 근본적으로 다시 봐야겠구나. 이 가만히 있기 어려운 이 손에 짠 드디어 대략 200만 년 전에 무엇이 지켜진 거예요. 이제 궁합이 맞아버린 거야. 가만히 있기 어려운 손에 돌이 지켜진 거예요. 돌도끼가 지켜진 거예요. 가만히 있기 어려운 손에 도구가 지켜지면 손 플러스 도구가 바로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사유, 생각의 기원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우리의 생각은 어디서 왔는가? 대부분 가만 생각은, 우리가 브레인이 생각이라는 거는 감각을 받아들이고 그걸 범주화해서 기억으로 만들고 했기 때문에, 그럼 그 감각 중에 가장 많은 정보를 처리하는 건 당연히 시각이지. 그럼 생각은 시각에서 왔지. 그래서 직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 또 좀 더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 우리가 생각이나 좀 고급 사고를 하는 거는 다 책을 읽어서 그런 거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우리는 교과서를 보고 많은 책을 받고 그 책에 있는 문장을 읽었기 때문에 그게 사고로 바뀌었지. 맞아요. 90%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문자가 언제 출현했나요? 5천만 년밖에 안 됐어요. 어마이샤이샤. 자, 그럼 브레인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우리가 본다는 행위는, 지구상에 본다는 이 시각은 출현이 언제냐 하면 5억 년 된 거예요. 이쪽에 맥락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따라하셨어요? 이 손의 이야기는 궁극적 타겟이 뭐냐면 우리의 이성적 사고작용, 구체적으로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 어디서 왔냐 물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조금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언어에서 왔어. 언어, 문자, 그 다음 말. 말과 문자에서 온 거지, 우리 생각은. 오케이, 저 동의합니다. 90% 거기서 왔어요. 자, 그러면 말하고 문자는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물어보면 돼요. 자, 문자는 5천년. 고대 에집트의 그림 문자들, 상형 문자들, 중국의 한자들, 대부분 상형 문자 계열들이 생긴 게 대략 한 10,000년까지 안 올라가요. 러프하게 한 5천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5천년. 자, 그러면 말은 언제 출현했을까요? 우리가 쓰는 이 보컬 말, 성대를 올려갖고 타인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말, 의사수단을 말은 언제 출현했는가? 이거는 인간의 진화에서도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질문이 이론이 하도 많아서 그 유럽의 에서는 1800년도인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어의 기원에 대한 논쟁은 하지 마라. 너무나 이론이 많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분명히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은 언어가 어떻게 출현했는 건 아직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다음 또 언제 출현했는 건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호모 사피엔스 와서 됐을 거다. 물론 네안데르탈은 또 어느 정도 언어를 했습니다. 그건 다 밝혀져 있어요. 그러면 네안데르탈은 50만 년에서부터 출현했고 호모 사피엔스는 30만 년부터 출현했고 3만 년 때까지도 같이 있었어요. 그럼 넙하게 봤을 때 인간한테서 우리 호모 사피엔스한테 언어가 출현한 거는 언제냐? 아무도 단정 못해요. 그러나 30만 년은 안 넘어간다. 명확하고. 그럼 대략 20만 년에서 10만 년 사이다. 대략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자, 됐어요. 우리가 쓰는 말은 아무리 올라가도 대략 20만 년 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문자는 5천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우리 호모 사피엔스 이전에 종이 있었잖아요. 호모 에렉투스라고 있어요. 하이델베르크인 호모 에렉투스 이렇게 이 계열로 늘어왔는데 호모 에렉투스는 럽하게 200만 년쯤 됐습니다. 그러면 200만 년 된 호모 에렉투스 때 말이 있었을까? 대부분 사람 아니다. 그건 한 90% 그 상태는 아니야. 그러면 그때는 문자가 있었냐? 그건 당연히 아니다. 명화가 있었어요. 됐죠? 자, 그러면 호모 에렉투스가 생각을 했느냐? 오이? 간단한 이야기죠. 저의 이야기의 논리 구조를 한번 따라보세요. 이건 뭐냐면 생각은 어디서 왔는가? 우리의 사유작은 어디서 왔는가? 이게 조금만 우리가 단계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첫 번째 생각 어디서 왔는가 물으면 90% 사람이 언어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말, 글씨. 근데 글씨는 5천년, 말은 문자는 5천년, 언어는 대략 20만 년이라 합시다. 그러면 그 앞에 30만 년 전부터 그 다음에 100만 년 전, 200만 년 전 그쪽에 있는 호모 에렉투스가 하이델베르크를 바뀌고 네안데르탈인하고 호모 사피엔스를 바뀌었으니까 어쨌든 위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 사고라는 게 갑자기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200만 년까지도 어떻게 되냐면 200만 년 호모 에렉투스는 완벽히 직립을 했습니다. 직립을 해서 보행하고 걸어다니고 그 다음에 사냥을 메인으로 생존의 메인 전략으로 채택했던 바로 우리 쪽으로 늘어오는 먼 선조가 됩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아니지만 그러면 그쪽에서 호모 에렉투스의 사고작용은 무엇이었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말도 없고 문자도 없는 상황에서는 사고작용이 무엇이었을까? 짠.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도 그 호모 에렉투스는 직립을 했습니다. 완벽하게 직립했고 하루에도 수십 킬로 이상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직립을 했기 때문에 뭐가 자유를 획득했겠어요? 이제 이해하시죠? 두 팔, 두 손이 자유를 획득한 거예요. 자, 그럼 질문이 뭐냐면 이 자유롭게 된 두 손이 뭘 했느냐 이거예요. 바로 돌도끼를 잡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돌도끼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유추를 해보세요. 이만한 짱돌, 이만한 돌에 날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쪽 돌을 고정시키고 요만한 돌을 이렇게 요만한 주먹만한 돌을 고정시키고 다른 돌로 갖고 타격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날이 생기죠. 그러면
한쪽 손은 고정식이고 한쪽은 타겟이니까 손이 비대칭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죠. 오마이 사이언스. 손의 비대칭이 나중에 진화하면서 10만 년 기간 지나하면서 언어의 비대칭으로 바뀐 겁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브레인 하는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비율이 9대1입니다. 그 비율대로 우리 브레인에서 90% 사람이 언어 중추는 좌뇌에 있습니다. 좌뇌에 있기 때문에 이 운동 출력이 교차되기 때문에 좌뇌하고 오른손이 연결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바로 언어가 왜 왼쪽 뇌에 주로 편제되어 있느냐, 90% 사람한테. 그게 바로 오른손잡이가 90% 있다는 말하고 거의 같은 이야기라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첫 번째, 우리가 나중에 언어가 진화하는 이 형태도 도구의 사용에서 생긴 비대칭이 그 뿌리였다는 거. 오른쪽 브레인, 왼쪽 브레인의 언어에 대해서 비대칭이 일어난 것이 손동작의 비대칭이 시작이 됐고 그 손동작을 촉발한 것, 손동작의 비대칭을 촉발한 것은 바로 돌도끼를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비대칭입니다. 그래서 생긴 비대칭이 이제 그 다음에는 드디어 돌도끼를 만들었어요. 그럼 자, 손에 돌도끼라는 도구가 결합한 겁니다. 돌도끼를 어디서 씁니까? 사냥하는 데 쓰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사슴 뿔을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잡았던 멧돼지 뼈를 부숴갖고 골수를 파내먹는 겁니다. 오마이사이. 골수를 파냅니다. 일본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는 그거 잘 만들어서 5편 제가 그거 봤는데 그거 보면 한 편이 그 골수를 빼내먹는 과정, 돌도끼 과정이 아주 리얼하게 나옵니다. 예. 굉장히 잘 만든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래서 그 돌도끼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사냥한 동물의 고지방 지질이 어디 있냐면 뼈 속에 있습니다. 예. 물론 그 사냥은 초기에 호모 에렉투스가 다 한 거 아니에요. 큰 사자나 이런 포식 동물이 큰 그 초식 동물을 잡아먹고 그냥 뜯어먹고 내장이나 속에 뼈는 다 놔두니까 그걸 스캐빈저, 그래서 이렇게 처리했다. 대충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생각은 어디서 나왔는가? 자, 일단 우리가 관찰하면 언어에서 왔다고 대부분 동의를 해요. 그런데 언어는 20만 년 이상 안 올라가요. 문자는 5천 년밖에 안 올라가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그러면 당연히 무슨 10만 년, 20만 년 만에 우리의 생각이 출현한 거 아니겠죠. 그건 유추할 수 있어요. 충분히. 적어도 우리의 생각은 몇백만 년 최소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침판지에서 우리 호모 쪽으로 갈라지는 것이 언제냐면 침판지에서 우리 선조들이 갈라지는 게 대략 600만 년 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뭐 600만 년부터 인간적 사고를 했다는 건 좀 어렵지만은 아마 200만 년 전 뭐 어느 자료는 한 250만 년까지 올라갑니다. 구체적으로 불의 사용하고 돌도끼 사용이 바로 호모 에렉투스 그쯤부터 시작했던 이것이 우리 호모 사피엔스까지 오는데 가장 중요한 진화적 도약이었고 그 도약이야말로 처음으로 인류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조입니다. 호모 에렉투스가 돌도끼를 쓰면서 일어났던 그 혁명이 우리한테까지 전달돼서 바로 사고작용의 뿌리가 된 겁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최소한 언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놀랍게 생긴 언어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작용의 원뿌리는 바로 손이 도구를 만났을 때 일어나는 그 무엇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손이 뭐죠? 바로 촉각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사고의 궁극적 뿌리는 시각이 아니고 청각도 아니고 어쩌면 바로 그동안 생각하고 아무 관련 없이 움직이는 같은 이 손이 우리의 생각의 기원일 수 있다. 손의 복권. 잃어버렸던 우리의 원초적 능력.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인간의 놀라운 사고작용, 우주를 이해하고 인공위성을 만들고 인터넷을 만들고 가상세계까지 만든 이 사고작용의 근본 뿌리는 시각이나 청각보다는 우리 종의 진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촉각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사고작용은 지금은 당연히 언어, 시각, 압도적인 사고가 된 거죠. 그러나 기원을 따져보면 인간의 손이 도구를 만났을 때 바로 사유가 출현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삼위일체입니다. 손과 도구와 사유, 손과 도구와 사유. 이게 인간의 진화의 고속도로입니다. 초기 고속도로입니다. 그 후에 고속도로는 이제 시각이나 다른 걸로 이제 바뀌었죠. 언어나 시각 쪽으로 바뀐 건데 바로 초기는 이거밖에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립하면서 최초로 자유롭게 된 게 양손이죠. 양손이 자유롭게 된 동물종은 의외로 공룡이 인간보다 더 먼저 손이 자유롭게 된 종이죠. 공룡은 초기 공룡은 납토르 종류 같은 거는 한 2m 정도 됐고 뒷발로 딱 서고 이렇게 쭈르륵 달렸어요. 그걸 납토르 종이라고 그러는데 저 티라노사우루스의 앞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뒷발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앞발은 요만하게 붙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어디서 일까? 근데 왜 공룡은
자유로운 앞발을 가졌는데 왜 인간처럼 도구를 만들고 기술 문화를 못 만들었을까? 간단합니다. 그건 바로 공룡은 몸집이 커지는 쪽으로 진화했고 신경신 브레인은 티라노사우루스 주서도 10톤 나가는 공룡이 또 브레인은 70g밖에 안 됐어요. 우린 1,400g이에요. 그래서 브레인 크기로 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돌도끼를 만들 수가 없었죠. 손이 자유롭게 돼갖고 꽃 기술 문화나 바로 사고의 출현까지 오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이 사고의 출현은 우연의 결과입니다. 우연히 손에 돌이 지켜졌다는, 돌을 집어들었다는 이 한 사건이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인가 그 유명한 그 영화 있잖아요. 그 보면 그 뼈를 쫙 던지는 그 나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래서 결국은 자, 첫 번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손을 세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손은 뭐라 그랬죠? 두 번째부터 이야기하면 손은 바로 움직이는 감각이다. 손의 감각은 움직이는 거다. 그 다음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신체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은 기관이다.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삼위일체. 바로 도구하고 손하고 도구가 만나서 생각이 출현했다. 이거는 좀 중요하게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반복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진화하는 거는 우리는 포유동물이잖아요. 포유동물이 저 올라가면 석탄기까지 올라갑니다. 폐렴기, 고생대, 3억 년까지 올라갑니다. 최근 이론들은 우리 포유동물 3억 년까지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중생대로 오면서 우리 포유동물의 몸집이 줄어듭니다. 오히려. 그래서 밤에만 활동하고 그건 제가 다른 유튜브나 제 책에 그 상시 설명해 놨습니다. 밤에만 야행성이 됐고 밤에만 활동했어요. 그 증거는 뭐냐면 지금 또 포유동물이 한 5천 종류가 되는데 대부분 포유동물은 야행성입니다. 지가 낮에 돌아다니는 집 본 적 있나요? 드물어요. 거의 없어요. 지들은 밤에. 왜 그러냐면 우리 선조들이 2억 년 동안 밤이라는 생태 환경으로 진출했어요. 그리고 밤으로 진출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포유동물은 메인 감각이 시각이 아닙니다. 그건 물어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포유동물 그 다음에 개가 메인 감각이 뭐예요? 후각. 됐죠. 시각을 메인으로 한 감각 동물은 포유동물 5천 종류 중에서도 극히 일부인 영장류입니다. 원숭이 종류들입니다. 왜냐하면 영장류들은 대략 3천만 년, 그러니까 원뿔이는 한 5천만 년, 신생대 초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5천만 년부터 출현해갖고 영장류들이 3천만 년이 거치면서 아프리카 저쪽 그 동쪽이 사바나 열대 밀림으로 있다가 그것이 서태평양의 뜨거운 물이 인도판이 아시안판하고 충돌하는 과정에서 말레카 해협, 인도 차이나 반도가 꺾여서 수직으로 내려오면서 서태평양, 지금 파푸아 누기니아, 호주 북쪽에 있는 태평양, 그 서태평양이 가장 뜨거운 바닷물입니다. 이 뜨거운 바닷물이 대략 3천만 년 정도, 5천만 년에서 인도판이 아시아판하고 충돌하면서부터 지금 하는 말레카 해협, 인도 차이나 반도가 수직으로 꺾이면서 서태평양의 뜨거운 바닷물, 이걸 웨스턴 퍼시픽 웜풀이라고 부릅니다. 이 서태평양의 뜨거운 바닷물이 인도양을 거쳐서 아프리카 동쪽 해변까지 오는 이 흐름의 해류 흐름이 막힙니다. 그 뜨거운 바닷물이 동아프리카까지 못 가니까네. 그전에는 갔다는 거예요. 뜨거운 바닷물이 오니까 그쪽은 열대 밀림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빅토리아 호수가 있고 저 동아프리카 대지구대에 있는 그 이쪽에 스텝 지방이 있습니다. 그쪽이 열대 밀림이면 그쪽이 대략 3천만 년 전에 열대 밀림이라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게 해류가 끊기면 온도가 쿨다운 되죠. 온도가 내려가면 열대 밀림은 그 다음 뭘로 바뀌느냐 하면 사바나 기후로 바꿉니다. 사바나 기후는 끝없는 평원이 펼쳐지고 여러분들 그 사파리 그 다음에 그 동물의 왕국 보면 나타나는 거 있죠. 열대 밀림이 아니고 확 트인 벌판이 있고 이렇게 기껏해야 10m 미만의 나무들이 덤성덤성, 감목들이 덤성덤성 있고 풀들이 쫙 수십 리 되는 그 평원에 쫙 펼쳐져 있고 그런 장면 그 동물의 왕국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사바나 기후입니다. 그 사바나 기후로 바뀐 그 찰나 대략 3천만 년에서 2천만 년 이렇게 늘어오고 1천만 년쯤 올 때 2천만 년쯤 되면 신생대 마이오스 때 1500만 년쯤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 지구적으로 그런 초지가 형성됩니다. 남미의 팜파스 대평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몽골 대초원, 유라시아 대초원들이 그때 형성됩니다. 그때 이제 드디어 아프리카 쪽에도 약간 사바나 기후 쪽으로 바뀌는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열대 밀림에서 영장류가 바로 숲에서 이 개활지, 사바나 기후 그 평지로 내려옵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유튜브나 책에서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요 설명이 왜 중요하냐?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만이, 기억을 하셔야만이, 우리의 시각이
숲에서 열대 밀림에서 진화한 시각하고 사바나 기후에서 적응한 시각을 구분하셔야 우리의 시각의 본질적 그 깊이 차원을 이해해야 궁극적으로 캄보디아 사태를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미리 이야기할게요. 스마트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강의는 모든 타켓이 스마트폰에 관한 이야기고 그걸 뒤집으면 스마트폰에 잃어버린 촉각을 손을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단계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동아프리카에 있던 열대 밀림에 있던 영장류가 열대 밀림이 사라지니까 점점 사라지면 그게 한 1000만 년 단위로 진행된다 생각하면 돼요. 사라지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겠어요? 먹이 경쟁이 심해지겠죠. 숲에 적응했으니까. 그래서 영장류들의 메인 주식은 뭐냐 하면 열매입니다. 우리 인간은 열매를 먹지 않는 영장류라 보면 됩니다. 열매를 주식으로 하지 않는 영장류가입니다. 물론 엄밀히 우리도 열매가 아니고 우리가 먹는 것은 씨입니다. 5가지 현화식물의 씨를, 꽃식물의 씨를 먹습니다. 한 해살이 꽃식물의 씨를 먹습니다. 그게 뭐냐면 벼, 보리, 밀, 옥수수, 귀리. 이게 한 해살이 작물들이고 꽃식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80억 인류가 목숨줄을 매달고 있는 것은 한 해살이 풀종류들입니다. 꽃식물입니다. 그래서 식물하고 기후하고 영장류의 진화를 반드시 링크해 보셔야만이 우리의 시각의 본래 그 기능들이 뭐였던가 그걸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시대와 오직 한 20년, 더 구체적으로 10년 사이에 우리가 잃어버린 워낙 안 써갖고 잃어버린 시각의 내용 중에 시각 전체는 아니고 당연히 다 보긴 하니까요. 시각의 기능 중에 하나를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거의 안 쓴 기능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스마트폰의 디톡스에 대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는 우리 영장류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가장 가까이는. 좀 더 멀리 보면 2억 년 동안 포유동물이 어떤 감각을 사용했다는 것도 다 따라와야 되고 그래서 영장류로 가면 바로 시각 중심으로 진화했고 그 시각이 영장류의 대부분 시간은 열대 밀림에서 형성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열대 밀림에서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밀림에서는 타잔을 생각하면 돼요. 열대 밀림에서 타잔이 먹이를 찾아갈 때 뭡니까? 하면서 휙 하잖아요. 저 초등학교 어릴 때 타잔 많이 봤습니다. 그건 요즘 학생들 그거 보는지 모르겠네. 동물의 왕국의 타잔은 그 유명했어. 하면서 이쪽 나무에서 스윙을 하잖아요. 그 동영상 보셔야 돼요. 스윙을 쫙 한다는 말이 뭐겠어요? 자, 밀리면은 나무가 그 10m 간격으로 쫙 있잖아요. 스윙을 하면 참 20m 막 합니다. 침판지가 거의 한 20, 30m 그 나무 줄기를 타고 노포를 타고 걸어가는 거 저 동영상 다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갖고 있어요. 갓난애들 태어나도 저 아빠 손가락 이렇게 잡고 매달리는 거 사진 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영장류의 후손이라는 걸 어렵게 설명하면 안 돼요. 갓난애들 그 힘없고 요만한 애들이 아빠 손을 딱 잡고 이렇게 올라온 거 딱 보실 때 우리는 숲에 나무가지를 잡았던 그거였구나. 그럼 숲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각 관점에서는 스윙을 하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위치를 잘 맞으면 다른 나무에 가도 퍽 부딪히죠. 거리 조정 못하면. 그래서 바로 시각적 거리를 먼저 숲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시각적 거리라는 거예요. 그럼 시각적 거리는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이거는 시각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입니다. 시각의 거리는 입체시를 만드는 것은 양 눈에 들어오는 시선의 방향의 차이를 갖고 깊이를 알아요. 그 깊이를 아는 걸 여러분들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깊이라는 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우리 지금 PD님이 날 보고 웃고 막 이렇게 표정 짓고 하는데 이제 코가 나왔고 저 눈동자 있고 모든 게 다 보이잖아요. 뒤에 있는 거 뒤에 저 서가에 책이 있는 거는 깊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뻔한 이야기인데 뻔하지 않는 걸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저거 본 적 스테레오 그림 이만한 판넬로 된 그림인데 대충 보면 동일한 패턴이 쫙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색깔 있는 패턴이 쫙 그러니까 심지어 뭐 수백 개가 이렇게 쫙 있어요. 동일한 패턴이 아무런 그림이 없어요. 패턴만 있어요. 근데 저 그거 많이 봤습니다. 우리 집에 고구마 본 책도 있어요. 딱 보세요. 판넬이 굉장히 커요. 그거 보면 한 10초 느린 사람은 1분쯤 봐야 돼요. 근데 그거 보는 방법은 눈에 힘 주면 안 돼요. 그 편안하게 이렇게 또 해봤어요. 이거. 그때 놀랐죠. 그 찰나적인 순간에 깊이가 딱 나오잖아요. 그 속에 이수신의 거북선이 딱 나오고 어떤 사람이 툭 튀어나오고 정말 툭 튀어나오죠. 그 배경하고 깊이가 딱 나오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 0.1초 만에 그게 딱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깊이의 지각입니다. 오머센스. 꼭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 중에
스마트폰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실험은 바로 꼭 그 그림을 구해갖고, 많습니다. 어디 가면 뭐 그 책자도 있고 하니까 그걸 꼭 한 며칠 동안 보세요. 입체시라는 것이 찰나적으로 만들어지고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 눈은 순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알면 놀라웁니다. 바로 입체가 하는 겁니다. 반대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자료는 어떠냐 하면 태어날 때부터 한 2살쯤 돼갖고 완전 맹인이 된 거예요.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놀랍게도 나중에 이 사람이 뭐냐면 스키 선수까지 된 거예요. 올림픽 종목에 있는가 그럴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올림픽 후에 있는 뭐냐면 스키를 할강하는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스키를 할강해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거 풀어본 적 있나요? 그런 거 꼭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면요. 코치가 먼저 앞으로 할강하면서 야, 앞에 소나무, 앞에 바위, 왼쪽에 바위 딱딱 이야기해줘요. 그럼 그 소리 딱 듣고 다 피해가요. 장인도 스키 할강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얼마 후에 시력을 잃어갖고 그 40 중반까지 시력이 없었고, 그래서 스키 이런 스포츠를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이걸 할 수 있었대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 시각을 찾기 위해 갖고 이제 수술을 했어요. 미국 이야기입니다. 수술을 했을 때 브레인 신경학자들하고 다 동원해갖고 이 사람이 회복했고 처음으로 눈을 떴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사람이 자기가 눈을 뜬 것부터 그때 모든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 일기를. 그게 뭐 1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거 찾으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그때 이제 신경과학적, 그 다음에 눈에 대한 전문가들이 다 동원해갖고 이 사람이 그 시력을 거의 40년에 회복했으니까, 40년 만에 회복했으니까 이 사람의 시각적 인지작용이 어떻게 되는가를 굉장히 면밀하게 관찰했어요. 본인이 또 그 자기가 시각이 그 임프루브 되는 과정을 다 기록해 놨어요. 거기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걸 되찾고 나서 말 그대로 광명의 세계를 본 거죠. 그 평생 보고 싶었던 세계를 봤는데, 어떻게 기록이 나왔냐면, 물론 처음에 놀랐고, 어느 정도, 살짝 두렵고, 이런 게 교차해갖고 봤는데,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태어나서 한 2살 정도의 시력을 잃기 때문에 시각적 학습 개입이 전무한 사람이에요. 됐죠? 그래서 처음부터 학습을 해야 돼요. 하는데 가장 늦게 거의 몇 달 후까지도 안 된 게 뭐였나 하면 텔레비 뉴스나 뭐 사람들 봤을 때 형태나 색깔은 되는데 깊이가 안 돼요. 입체감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는, 너무 고통스러웠다. 입체감을 학습하는 데까지. 물론 나중에 어느 정도 더듬거리면서 학습을 했는데 요 단계로 형태나 색깔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학습이 되는데 깊이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 시각의 깊이. 그게 원근법이잖아요. 오케이? 이거는 시력을 회복한 사람들이 그 문턱을 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게 기록이 나와요. 일부 사람들은 시각을 회복하고 나서도 다시 스스로 장애인으로 돌아간 사례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시각 없이 청각이나 촉각 이걸로 다 대체가 살아갔는데, 그때는 그 모든 감각이 통합이 됐는데 시각이 다시 뜨고 나서 이게 초기에 통합되는 이 과정이 시간이 걸리니까 이 과정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자기 의식적 단일체가 안 되니까 결국은 다시 시각 없는 상태로 자발적으로 돌아간, 뭐 전부 다는 아닙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복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쭉 둘러서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서 시각의 입체라는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지난 20년 동안 시각의, 그 위대한 시각의 하나의 구성 요소를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거의 80억 인류는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깊이라는 차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는 스마트폰은 평면이잖아요. 시각은 원래 공간이잖아요. 공간은 입체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에 나오는 시각은 말 그대로 이미지, 화면에 있는 거잖아요. 깊이가 없잖아요. 그걸 하루 종일, 심지어 뭐 하루에 뭐 5시간에서 소모를 하고 있잖아요. 짧은 시간이 한 10년이나 20년이나 짧은 시간이지만 인류가 문자로 5,000년, 그 다음에 언어는 20만 년인데 우리가 시각의 깊이 차원을 쓰지 않기 시작한 게 단 20년 정도밖에 안 됐다는. 근데 이 부작용은 궁극적으로 캄보디아 문제에 직결된다고 봐요. 시각이 깊이의 차원을 상실해버려요. 깊이라 적고 연대라 읽어야 돼요. 그 다음 스마트폰의 시각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텔레비전의 시각하고 달라요. 텔레비전은, 웬만한 텔레비전은 여러 사람이 함께 봐요. 그리고 텔레비전은 이동할 수가 없어요. 이동이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을 함께 보는 사람 있나요? 없죠. 애인끼리도 스마트폰 함께 안 보죠. 100% 개인화된 시각이고 깊이의 차원을 상실한 시각이에요. 이 두 개가 결합하고, 그러니까 혼자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전용 라인이 생긴 거예요. 시각에 전용 라인이 생겼고 그걸로 통해서 비밀스러운 정보가 오가면서 캄보디아 사태가 생겼다 보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좀 다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또 더 나가서 고독사 문제도 시각하고 관련있습니다. 시각
시각의 깊이의 차원하고 또 더 깊이 연결된 거는 뭐냐면 시각이 독재를 해버린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시각에 우리는 질식할 정도로 시각이 모든 감각을 압도해버리는데 그걸 모든 사람이 공유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개별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 시각을 타인하고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소수의 그룹끼리만 공유한다는 거예요. N번방의 비밀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외톨이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혼자 외톨이가 아니고 그 그룹끼리 외톨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 그룹 내에만 정보를 주고받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올게요. 이 모든 이야기에 빠진 게 뭐냐면 촉각의 상실이라. 손의 소외. 손이 바로 시각이 만드는 이미지를 스크롤 하는데 전락해버렸다. 이 위대한 손가락이. 자, 세 번째가 뭐였어요? 손에 도구가 지어져서 인류의 사고가 출현했다 그랬죠. 이 위대한 인간의 정신작용을 만들었던 그 바로 손의 촉각이 바로 시각적 이미지를 스크롤 하는 데만 쓴다는 거예요. 손의 몰락과 시각의 독재. 손의 몰락과 시각의 독재. 이 본질을 깨뜨려 봤을 때 우리 스마트폰 세대, 텔레비전 세대는 아닙니다. 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제가 너무 편벽되게 시각이나 스마트폰을 공격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관점이 아니고 단연코 시각은 위대합니다. 시각은 우리 감각의 거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가장 메인 감각이고 포유동물 중에서도 우리야말로 시각 중심으로 진화해왔고 그래서 그 중에 시각의 특징 중에 하나 밀림에서 형성된 입체라는 시각 그걸 설명하면서 여기까지 늘어왔습니다. 자, 다시 시각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밀림에서 형성된 시각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바로 입체 감각. 밀림에서 다른 나무가 충돌하면 안 되니까네. 됐죠? 네, 빽빽한 밀림에서 입체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입체감은 하기 위해서는 눈동자가 안으로 몰려야 됩니다.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요. 만화 얼굴 캐릭터에 애가 좀 그러니까는 뭐 차분하고 그 느긋한 캐릭터를 그릴 때는 눈동자를 뒤 이쪽으로 그립니다. 혹시 보셨나요? 특히 눈이 쪼면하고 요 양옆에 멀리 떨어지면 그러니까 온순하고 첫 번째 온순하고 느긋하고 아기가 없고 반대로 눈이 이렇게 두 개 가까이 붙이면 점점 가까워지면 성격이 사납고 급하고 그런 캐릭터가 됩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그대로 그게 우리가 키우는 짐승들, 가축들한테 나타납니다. 자, 소 눈이 어디 있어요? 양옆에 있잖아요. 뿔이 있고 여기 있잖아요. 근데 고양이 눈은 어디 있어요? 여기 붙어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고양이는 바로 사자나 호랑이도 고양이과 동물입니다. 포식 동물입니다. 맹수들입니다. 개도, 사자, 고양이도 다 맹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맹수들은 먹이를 사냥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내 먹이가 내한테서 몇 미터 떨어져 있는가 그 거리감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입체가 바로 거리감이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두 눈동자를 가까이 붙이면 성격이 사납고 맹수들이에요. 됐죠? 그러면 항상 쫓겨다니고 그 피식자들, 토끼나 소나 말 이런 걸 보면 눈이 이쪽으로 가 있습니다. 특히 토끼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이쪽에 양이나 이렇게 순한 짐승들은 이쪽에 가 있습니다. 얘들은 노선 도망 다녀야 되니까 사방을 봐야 되잖아요. 이 앞에 다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우리 인간이 이쪽으로 몰리기 시작한 게 밀림에서 살아서 충돌을 방지하는 그게 상대 관계가 있습니다. 입체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아나 공백이 형성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아나, 눈, 와, 구덩이. 눈이 들어가 있는 이 뼈, 뒤쪽에 뼈가 출현했다는 겁니다. 원래 그 뼈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혹시 개나 다른 동물들이 죽었는 두개골 뼈를 보세요. 눈동자가 있는 그 뒤에 뼈가 있는가? 없습니다. 찬바지쯤 오면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인간이 와서 이제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뒤에 있는 뼈가 이 눈동자를 움직이는 상직근, 하직근, 하사근, 상사근 6개 뼈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동자를 얼마나 빨리 돌리는 줄 알아요? 혀만큼 빨리 돌립니다. 눈동자를. 이 눈동자를 빨리 돌려면 근육이 굉장히 빨리 컨트롤 해줘야 되죠. 오케이? 그래서 그 근육을 지지하는 지지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뒤에 뼈가 생겨갖고 바로 근육을 지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눈동자를 빨리 돌린다. 그 말은 뭐냐면 내 먹잇감, 내 파트너를 향해서 시선을 딱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안구. 요 눈동자 도약 운동. 연속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가는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눈도 이리로 돌아갑니다. 지금 내가 우리 PD님을 보잖아요. 보면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면 요 눈동자 요 흰자에다 쪼매는 그 유리 거울을 마이크로 거울을 요 달아놓습니다. 달고 그 여러 가지 그 빛을 반사시켜 갖고 레이저 같은 거 조심 눈에 안 다치게 해갖고 하면 이 사람이 눈동자가 초단위도 아닙니다. 거의 한 0.1초 단위
시각으로 어디로 움직이는가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인 연구하는데 아마 서울대도 있는가 그럴 거예요. 안구 도약 운동 센터가 있습니다.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브레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동자를 쫙 돌립니다. 그래서 새들은, 조류들은 눈동자를 돌리는 게 우리보다 원하지 못하니까 목을 돌립니다. 새들이 뭐 이쪽으로 보세요. 이렇게 목을 푹 하잖아요. 우리는 목도 돌리고 눈동자를 더 빨리 돌리니까, 그럼 뭐 정신이 사나운 거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눈동자를 탁탁탁탁탁탁 돌리다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탁,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탁 고정시키잖아요. 돌린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 먹잇감이나 파트너를 찾아갖고 내한테 중요한 걸 딱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눈동자는 내가 원하는 먹이가 움직이면, 사냥감이 움직이면 트래킹을 합니다. 따라가 줍니다. 됐죠? 그게 바로 우리 눈의 진화에서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눈동자를 돌린다는 말은 근육이 고정이 돼야 되고, 근육의 고정을 하기 위해서 안화 공백이 생겼다. 세 번째가 뭐냐면, 자, 이것도 밀림에서 생긴 세 번째 중요한, 요게 다큐멘터리 한 편입니다. 한 15년 전에 봤던 다큐멘터리 한 편 내용을 내가 한 10분 만에 압축해 드린 겁니다. 그걸 다 통과를 하셔야, 이해를 다 하셔야 스마트폰을 보는 시각은 도대체 무슨 시각인가가 드러납니다. 이게 거의 5천만 년에 걸친 이야기입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열대 밀림에서 우리 영장류가 시각을 진화시키는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총천연색을 보기 시작했다. 총천연색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색깔 하잖아. 색의 삼원소, RGB, 레드, 블루, 그린만 섞으면 수백 가지 색깔 만들어지는 거 알죠? 근데 모든 대부분 포유동물은 5천 종류인데 대부분 포유동물은 시각을 갖고 있긴 한데 총천연색을 대부분 못 봅니다. 자, 예를 들어주면 스페인이 유명한 건 뭡니까? 투잖아, 투. 투에 빨간 깃발을 들고 하면 그 투가 달라들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깃발의 붉은색이 흥분시켜 갖고 소가 크크 달라든다. 소는 빨간색을 못 봅니다. 예. 오직 펄렁거리는 그 깃발 움직임 때문에 흥분해서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우리 영장류만이 총천연색을 본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개나 이런 짐승들은 흰색, 회색, 동물들도 여러 가지 색을 보기는 하는데 우리처럼 수백 가지 다양한 색깔을 보는 거 아니고 흰색하고 회색 여러 가지 조합한 그런 색이라,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총천연색의 색소 중에 가장 중요한 색소는, 그때까지 진화 안 된 색소는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을 디텍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빨간색이 중요할까요? 바로 간단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열매는 익으면 빨간색이 됩니다. 맞죠? 대부분 그래요. 감도 그렇고 뻐치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익으면 빨갛게 돼요. 됐죠? 그래서 과일이 익으면 빨갛게 되기 때문에 밀림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기후가 바뀌어서. 그때 이제 먹이 경쟁이 심해지죠. 됐죠? 그러니까 열매를 먹는 쪽이 이게 당분이 많잖아요. 설탕이 많잖아요. 그 열매를 많이 따먹는 쪽이 유리한 거예요. 그래 빨간색을 봐야 되잖아요. 파란 열매는 영양가 없잖아요. 우리가. 익은 열매가 빨갛기 때문에 대부분 열매가, 그래서 빨간색 소하고 이게 같이 진화를 합니다. 자, 요약해 드릴게요. 열대 밀림에서 우리 영장류가 획득한 거의 5천만 년을 거쳐갖고 획득한 세 가지 형질. 첫 번째 뭐냐면 거리감. 두 번째 뭐냐면 눈동자를 마음대로 움직이고 어느 한 곳에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바로 안화 공백이 출현했고, 세 번째 뭐냐면 빨간 색소의 출현에 의해 갖고, 그래서 지금 또 생명이 그렇게 많습니다. 생명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하자면 게 적색하고 녹색을 구분 못하는 게 적록생명이잖아요. 이제 이해하셨죠? 왜 그럴까요? 녹색이 왜 또 나올까요? 잎은 다 녹색이잖아요. 이제 왜 그게 이제 밀림 환경에 잎은 녹색인데 빨간 열매, 이걸 초기에 구분을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직도 우리 인간, 우리 호모사피엔스도 적록생명이 꽤 많잖아요. 이제 그 뿌리가 열대 밀림에서 우리 영장류가 진화했던 그걸 생각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눈의 진화, 이걸 우리가 영장류, 원숭이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았던 그 위대한 눈의 세 가지 능력, 이 중에서 스마트폰 세대에 와서 사라진 능력이 바로 뭐냐면 입체. 왜냐하면 스마트폰 화면은 평면이니까. 그러면 아니 평면인 거는 텔레비전 화면도 평면이고 PC 화면도 평면인데 왜 굳이 스마트폰을 자꾸 욕하느냐, 공격하느냐. 텔레비전은 혼자 안 보잖아요. 됐죠? 두 번째는 뭐냐면 텔레비전은 이동할 수 없잖아요. PC도 쉽게 이동만 하잖아요. 여기에 관건이 있습니다. 다 같이 평면인데 텔레비전 평면하고 스마트폰 텔레비전 평면은 공유된 시각 화면이에요. 오마이 사이언스. 텔레비전에 공개적으로
뭐 예를 들면 야동을 보여줄 수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공유할 수 없잖아요. 어린애도 있고 어른도 있고 19살 밑에 애들은 보면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 공유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걸 다 필터링 했기 때문에 텔레비전에 나온 프로는 전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문제없이. 이걸 내가 뭐라 그러냐? 공유된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세요. 스마트폰을 애인끼리 같이 보나요? 애인조차도 공유하지 않잖아요. 공유되지 않는 개인화된 시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공유된 시각은 인류한테 엄청난 긍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보여줄까요? 지금도 공유된 시각을 함께 즐길 때가 있어요. 지금 뭐 대전에 가보면 제가 대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요. 대전 요즘 KTX 자리 없어요. 보면 뭐 주말에 야구 한다면 이제 하던나요. 대전 전체가 들썩거려요. 그래서 어때가지고 국립과학관에도 큰 거의 한 1000명이 모였는데 전광판 이만한데 대낮에 그 디스플레이 잘 되니까 다 모아놓고 확 하는데 거의 뭐 가족 단위로 나와갖고 통닭 치킨 뜯으면서 그걸 보는 장면을 내가 며칠 전에 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건 참 괜찮다. 보기 좋다. 저는 야구장에 뭐 가볼 틈도 없지만은 하여튼 그걸 딱 보면서 자 무슨 이야기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공유된 시각이에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자 88 올림픽 생각해보세요. 88 올림픽 붉은 악마들 100만 명이 200만 명이 강화문을 가득 채워갖고 대형 스크린을 보면서 대한민국 5천만이 응원했잖아요. 그게 공유된 시각이에요. 그건 위대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산업이나 민주화가 빨리 된 거는 공유된 시각을 함께 공유했기 때문에 함께 느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은 애인끼리도 안 보잖아요. 철저하게 개별을 하는 시각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검열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다 비밀 채널을 통해 갖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것처럼 60대 후반인 사람은 이거 뭐 초등학생 애들이 하는 뭐 그러는 거 있더라고. 또 그다음 들어보면 방송 한번 들어보면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노땅이 돼가는 거예요. 이제 꼰대가 돼갈 때는 그런 거 아예 이름도 못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10대부터 초등학생부터 공유된 채널이 아니고 그 소수의 또래끼리만 물론 뭐 공유된 건 있겠죠. 그러나 결코 어른들이나 다른 세대 나이가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인 거는 전부 다 개별화되니까 누가 딴지를 안 걸죠. 아무도 잔소리하지 않죠. 완벽한 자유가 주어졌고 어떤 것도 터치하지 않는 시각의 독재화, 시각이 모든 걸 장악하게 된 원인은 공유된 시각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개인화된 시각이 문제가 된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개인화된 시각에서 플러스해갖고 평면화된 시각, 2차원 평면에 갇힌 시각, 깊이의 차원을 잃어버린 시각. 이게 스마트폰의 우리 시각이 인간을 장악해버린 극단적 상황이 스마트폰에 일어나고 장악해도 좋아요. 좋은 기능만 있다면 공유된 시각도 전 국민을 장악했지만은 우리 사회를 단결시켰고 어떤 갈등도 88 올림픽 할 때는 없었잖아요. 한 국민이 종교가 달라도 정치 신념이 달라도 모든 게 달라도 그 전광판 근데 5천만이 다 같이 한 마음이 됐잖아요. 이게 공유된 시각이 위대한 점입니다. 그런데 개별화된 시각은 어떠한 타인하고 공유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연결됩니까? 고독사하고 연결돼요. 모든 사람이 고립된 하나의 점으로 전락해버려요. 어떤 엽도 없어요.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제가 그 감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를 꽤 많이 했어요. 유튜브 한 게 다 카운트하면 한 150회가 넘을 거예요. 많이 했어요. 여러 분야를. 했는데 공유된 기억이라는 이야기를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오늘의 키워드는 공유된 시각이에요. 공유된 시각이 사라진 사회. 그리고 그 개별화된 그 시각에서 깊이의 차원이 사라져버리고 2차원 평면으로 된 시각은 언제든지 책장 넘기듯이 휙 오직 스위칭, 전환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하는 속에서 사유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유라는 것은 시간이 드는 행위예요. 그리고 깊이 차원을 가져요. 그게 바로 의미로 바뀌는데 의미를 느끼기도 전에 의미를 느끼려면 상황에 따라서는 적어도 10초. 어떤 수학 방정식 의미 느끼려면 몇 달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손가락으로 우리 손이 만든 세계를 스크롤할 뿐이에요.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평면이 됐을 거네. 책장처럼 A4 용지처럼 됐을 거네. 넘기는 거예요. 휙 넘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입체, 깊이가 사라지니까. 의미가 사라지고. 그래서 이미지를 소모하면 할수록 쌓이는 것이 아니고 갈증만 남는 그 위대했던 시각이 타인과 공유했던 함께 울었던 함께 박수를 보냈던 그 시각이 개인화된 시각으로 바뀌면서 깊이의 차원을 잃어버리고 오직 콜롤하는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캄보디아 사태하고 고독사의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물론 뭐 다른 전문가들 다르게 볼 수는 있어요. 시각에 관한 걸 쭉 했고, 앞에 이제 그 손을 동반한 이 촉각 다시 요약이 됐습니다. 촉각은 다시 말하면 손은 항상 손이라 할 때는 촉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의 촉각의 본질은 세 가지로 해야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진정한 자유를 얻은 유일한 기관이다. 손이. 자유를 얻은 기관이 혀하고 손이 두 가지라 그랬죠. 근데 혀의 자유도는 미리 저장된 기억을 인출하는 과정이고, 손의 자유도는 물론 손도 저장된 기억을 인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습관적 손동작이라고 그래요. 기타를 치거나 운전을 하거나 저장된 어느 정도 기억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손은 그거 말고도 그보다 더 큰 영역이 뭐냐면 적응성이에요. 오마이 사이언스. 재즈 연주 본 적 있나? 재즈. 하나도 예측 안 되는 순간적으로 관계가 오고, 우리 강대놀이나 그 탈춤 같은 거 보면 으쌰하면서 청중들하고 반응할 때마다 변주곡을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그 손. 이전에 어떤 행위도 해보지 않았던, 어떤 자세를 갖지 않았던 그 손, 그걸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순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완벽한 자유도가 이 두 손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뭐냐면 손의 감각은 움직임을 동반해서 추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손은 가만히 있기 어렵다. 오직 수행한 사람들만이 손을 가만히 둘 수 있다. 그 가만히 있지 못하는 손에 돌도끼가 잡히면 바로 도구가 되어서 사유를 만들어내지만은 그 손에 스마트폰이 잡히면 개별화된 독립된 점으로 연결되지 않는 점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각하고 촉각의 각각 세 가지 대표적 특징, 진화 과정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